혈전 발생 위험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유럽의약품청 발표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이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세균 총리는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해 당정청이 부동산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투기 이익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 3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8,7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찰은 LH 현직 직원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담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고검장까지 참여한 부장회의를 열고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면 밤샘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첫날부터 거칠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난했고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의 개념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야권의 단일화가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지난해 12월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후보. 이후 줄곧 철수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누른 오세훈 후보도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분열된 상태에서의 4월 7일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밝힙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뒤인 지난 7일 두 후보의 첫 만남이 성사됐죠. 90분 동안 맥주 회동을 하면서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고 곧바로 실무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담과는 달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시간만 흐르면서 서로를 향한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고 감정의 골마저 깊어졌습니다. 결국엔 두 후보가 약속했던 후보 등록 전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1차 데드라인을 넘긴 상황, 이제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투표용지에 올라가는 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2차 데드라인입니다. 29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에 단일화 논의를 정리해야 사퇴할 후보의 기표란에 사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겠죠. 1차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양측 모두 다급해진 상황. 급기야는 오늘 오전 두 후보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세훈 후보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는 일단 후보 등록을 미룬 채 오늘 오전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먼저 입장을 냈는데요. 먼저 안 후보는 단일화 시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조속한 단일화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 유선 전화를 반영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까 주말 동안 여론조사를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후보를 정하자는 겁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안 후보가 수용하겠다는 안은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유선 전화를 포함하는 뜻이라며 비율은 향후 양측 실무 협상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유선 전화 문제에 대해 안 후보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실무 협상도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안 대표의 발표가 이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체 어떤 안을 수용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안은 유선 전화를 포함하되 경쟁력과 적합도를 두 기관에 따로 묻자는 것이고 안 후보 측에서 밝힌 경쟁력 질문이 아니라는 게 오세훈 후보 측 입장입니다. 오세훈 후보도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조건을 수용한 데서 봤더니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투명하다면서 내용을 분명히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의 입장 발표를 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늦지 않게 수용해줘서 다행이라는 입장은 내놨지만 결국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의 후보 단일화 불씨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이를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보편적 재난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고요. 네, 민주당에선 야권의 불협화음을 주시하면서 정책 경쟁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박영선 후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공약을 내놨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서울시장 1호 결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지급 6개월 안에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로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가 가치를 보증하는 KS 서울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1조 원이 투입될 계획인데요.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고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오래 지속되면서 누적된 고통이 컸다면서 지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제안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건데 박영선 후보는 이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라는 선거 악재를 떨쳐내는 데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서 논란을 빚은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후보 캠프에서 자진 사퇴했는데요. 피해자 측 요구와 동떨어진 사과를 그것도 뒤늦게 내놓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비판을 받자 황급하게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17일 만입니다. 오늘 소환 대상에는 가족과 전 현직 직원, 과천 주민들까지 매입에 끌어들인 강모 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수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입니다. 10시쯤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4시간 지났습니다. 오늘 소환된 직원들 가운데에는 경기 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에서 보상 업무를 맡아온 강모 씨도 있습니다. 강 씨는 오전 10시쯤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매입 당시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땅을 사들였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신도시가 잠정 확정된 2달 전인 지난 2018년 4월 부인 상사 부부와 함께 경기 시흥 무진해동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전현직 LH 직원뿐만 아니라 보상 업무를 하면서 만난 주민들까지 매입에 끌어들였다는 의혹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강 씨는 현재까지 의혹이 제기된 직원 가운데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매입 규모만 10필지로 64억 원어치입니다. 특히 시중은행과 농축협 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강 씨가 매입에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주변인에게 개발 정보를 뿌렸는지, 또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LH와 관련해 2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9일 본사와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그제 국토교통부와 대출을 내준 국시흥농협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줄이울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종시 스마트 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세종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행안부 직원의 컴퓨터도 압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경찰이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데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등 12곳에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경찰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관련된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경찰청은 땅 투기 혐의로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의자들은 지난 2018년 8월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뒤 조립식 주택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해 투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세종시청 공무원이 더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또 다른 공무원이 있다는 첩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행정안전부 직원의 컴퓨터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경찰청과는 별도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교롭게 압수수색 날짜가 겹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늘 오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8개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 6,500명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2,200명 등 총 8,700명 규모입니다. 합동조사단 발표에 맞춰 청와대도 같은 시각인 오늘 오후 2시 반에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공직자의 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부동산 재산 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은 공직자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당정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시작으로 전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이와 함께 국회는 미공개 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투기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처벌 대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투기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사태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끊어내기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규모가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자가 6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속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환자가 크게 줄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 회의를 경계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백신 얘기부터 해보죠.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 반응 사례로 볼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질병청 등 방역당국에 긴급 지시문을 보내서요. 우리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거나 불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중단 없는 백신 접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의 접종이 효과를 보려면 수도권 신규 환자 수는 200명대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 회의를 경계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불안해서 백신 접종 뒤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죠. 정부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요. 지난 13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접종자 1,100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응급실 방문자 10명 가운데 8명이 심각하지 않은 발열 환자였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발열을 포함해서요. 근육통이나 두통은 백신을 맞은 뒤에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서 2, 3일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접종 당일이나 다음 날 응급실을 찾기보다는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를 먹고 충분히 쉬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호흡곤란이나 의식이 흐려지는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땐 119에 신고하고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신규 확진자 모두 463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가 441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2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 144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320명이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선 경남 42명, 강원 30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 역시 1명이 더 늘어서 101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17,000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접종자는 이제 6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해 영국 정부 등이 항의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 건강과 그 집단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17일 이후 어제까지 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검사받았으며 이 가운데 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코로나19 치료기관 그리고 소방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1분기 접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는 4월에는 2분기 백신 접종 일정도 잡혀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접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양천구 보건소에 있는 백신 예방접종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를 보니까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소방서 직원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이곳 안쪽에서 백신 접종 계획이 잡혀 있는 소방서 대원들인데요. 오늘 양천구 보건소에서는 구급대원 25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대기한 다음 들어가서 신원 확인과 예진을 거친 다음에 주사를 맞게 됩니다. 지난 8일부터 이곳에서 순차적으로 소방대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달려나가는 소방서 구급대원들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으로 분류돼 우선 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1차 우선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은 80%에 가깝습니다. AZ 백신을 맞은 사람은 60만 명, 그리고 화이자를 맞은 사람이 5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1차 접종 대상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역학조사관이나 구급대원처럼 확진자 발생에 대처하는 1차 대응요원,
그리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접종이 빠른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90%대에 육박하고 1차 대응 요원의 경우엔 아직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의 1차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10여일 뒤면 2분기 접종이 시작되는 4월인 만큼 앞으로 잡혀있는 접종 계획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3월 넷째 주부턴 65살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시설 밖에 계신 어르신들의 접종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4월 첫 주엔 75살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를 맞고 65살에서 74살 사이 어르신들은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요양시설을 제외한 코로나19 취약시설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4월 첫 주에는 노인보호시설들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교정시설 등 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됩니다. 6월부턴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도 계획돼 있습니다. 학교를 매개로 하는 감염을 막기 위해 4월 첫 주에는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 등 보건교사가 백신을 맞습니다. 6월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가 접종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과 담당 교사들의 경우엔 여름방학 때 접종한다는 계획을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그리고 사회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경찰과 소방, 군인 등은 6월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두 2번씩 주사를 맞아야 하는 만큼 1차에 이어 2차 접종 계획들도 잡혀 있습니다. 화이자는 첫 접종 뒤 3주, 아스트라제네카는 10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3주 전 화이자를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2차 접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후 혈전증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계속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접종을 유보했던 나라들의 접종 재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거나 유예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평가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혈전 생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EMA는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데 과학적인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Its benefits in protecting people from COVID-19 with the associated risks of death and hospitalization outweigh the possible risks. EMA에 앞서 영국 보건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안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다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매우 드물고 특정 유형인 뇌혈전이 5건 보고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데 대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즉각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보신 것처럼 유럽의약품청 EMA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우리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그리고 접종 이후에 혈전 발생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유럽의약품청이 결론을 내렸어요. 증거가 없다. 안전하고 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의 근거를 어디서 찾은 거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혈전증이잖아요. 근데 혈전증의 발생 비율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10만 명당 100명 정도 전 세계적인 평균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물론 나라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아시아계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발생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좀 흔한 질병 중에 하나다.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해서 실제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나서 혈전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예. 일반적인 발생 비율보다는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실제로 혈전증을 과도하게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 이어가기 전에 잠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혈전증 그 의미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혈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피가 응고된 상태, 네. 뭐 흔히 얘기하는 피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은 혈액이 이렇게 혈관을 잘 타고 액체 상태로 해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덩어리가 지게 되면 그 혈액의 흐름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게 혈전증이고요. 보통 이러한 혈전이 특정 부위가 대개는 심장과 먼 부위에서 그러니까 하지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발생했던 혈전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다가 특정 장기에 가서 혈액 흐름을 막게 되는 걸 색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백신 혈전이 무관하다는 건데 다만 혈소판 감소증과 관련한 매우 드문 혈전 사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게 아니다. 좀 추가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혈전증이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유럽 쪽에서 한 5명 정도가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뭐 용어로는 지금 정확한 병명은 아직 유럽 쪽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네. TPP라고 해서 그 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은 특발성으로 나타납니다. 특발성이라는 게 원인 불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신에 작은 사이즈, 작은 크기의 혈전이 다수 발생을 하게 되고 혈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혈액세포가 혈소판인데 네. 여기에 사용되면서 혈소판의 수치가 크게 낮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흔한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또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한 분들 가운데 혈전증 관련한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건수를 비교한 건데요. 두 백신 간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국 의약품규제청에서 2월 28일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한 1,000만 명 수준으로 접종을 받았는데 그중에 혈전증 관련된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가 한 27건, 23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실제로는 영국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한 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각각 한 24만 명, 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혈전 관련된 어떤 반응이 나타난 케이스가 24건, 3건, 2건. 그러니까 전체적인 접종자 비율로 봤을 때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혈전 관련 이상 반응이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백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백신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일단 일반적인 발병률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다. 그러니까 이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으셨는데 그중에 지금 사례가 나온 게 2건 정도거든요. 유럽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중단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과성이 만약에 유럽 쪽에서 이번에 인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고 결론이 나면 우리나라도 접종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뭐 잠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사례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앞서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인구 10만 명당 1,000명 그러니까 뭐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혈전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전 연령층에서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주 어린 연령대는 제외를 하고 보통은 인구 10만 명당 100명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10만 명당 한 20명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 조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적네요. 그렇죠. 아시아 계통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전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기타 식습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유럽이나 미국 쪽은 고지방의 식단을 이용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혈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인자들도 있습니다. 과체중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부족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주로 발생하는 게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을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위험 인자가 있으면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혈전 의심 사례 2명 중 1명이 20대잖아요. 상당히 젊은 층이고 또 뇌병변이 확인돼서 혈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혈전이 발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오면서 색전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혈액을 타고 돌다가 장기 중에 특히나 뇌, 폐, 심장 등에서 혈액의 흐름을 딱 막아주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뇌 쪽의 혈관을 막게 되면 이런 뭐 뇌병변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명확하게 원인 규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뭐 얘기한 내용 가운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이제 혈전과 관련해서 혈소판 감소를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이 혈소판 감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으로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혈소판 감소가 일으키는 뭐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에서 혈전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혈소판이 관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런 혈전을 만들다 보니까 혈전을 만드는 매개체가 실제로 혈소판인데 한꺼번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혈액 내에서 이런 혈소판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적혈구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지역에서 PCR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까? 심각한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CR 진단을 할 때 이제 프라이머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프라이머가 뭐냐면 일종의 지금은 우물을 사용 안 하지만 예전에 우물 사용할 때 마중물이라고 해서 처음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짧은 그 조각을 가지고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 부위에 결합을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증폭을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라고 하는 부위가 그러니까 결합 부위에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결합을 못하게 되면서 증폭이 안 일어나면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백신 회피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는 특히 이제 유럽에서 크게 이제 확산하고 있어서 이제 걱정이 큰데 말이죠.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좀 안정세에 들어가게 될까요? 일단은 뭐 흔히 얘기하는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지만 안정세에 들어간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과 함께 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이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백신을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접종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는 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럴 때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이런 이완되는 부분을 막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의미, 그러니까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앞으로도 집단 면역 형성이 돼도 어느 일정 수준으로는 계속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 변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뭐 지금 한 200여 건 정도 누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검사하는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고돼 있는 건 이외에도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내에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확산 양상의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영국발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처음에 8, 9월에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급속하게 확산이 일어난 건 11월, 12월 돼서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또는 3,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도입이 된 이후에 일정 텀을 거치고 나서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한 뭐 4월, 5월, 6월 요 정도 되면 실제로 지금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H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잠시 후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3기 신도시 지역 등의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8,700여 명이 이번 조사 대상입니다. 잠시 뒤면 브리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이제 발표가 하게 되는데요.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난 11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뒤에 2차 조사를 이어왔죠. 3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8,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 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총 8,65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 지역 내의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 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세부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 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차명거래 등에 의한 투기 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브리핑 시스템 중계 중이며 질문하실 네. 자,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인천시와 광명시 등을 비롯해서 3기 신도시와 관련이 돼 있는 8개 지자체 그리고 지방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23명이 투기 의심자로 분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 23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투기 특별수사본부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에 출범한 합동조사단이 우선 1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체 직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지난 11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2차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자는 총 28명이고요. 지자체 공무원 23명 그리고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토지 거래가 확인된 28명 중에 투기 의심 사례는 23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18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광명 10명, 과천도공 1명, 그리고 안산도공 1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정부 합동조사반에서 확인한 것이 모두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토지 거래는 모두 28건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23명이 추려졌고요. 이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 내용 나오는 대로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LH를 토지와 주거 2개 부문으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흔들림 없는 공급 대책 추진을 재천명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해체 수준의 환골 탈퇴를 약속한 만큼 LH의 기능과 역할이 일정 부분 쪼개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대 공룡 LH에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돼 투기 의혹의 진원지가 됐다는데 당정의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토지, 주택과 주거, 복지 부문 2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한 신설 전담 조직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며 이상 거래나 불법 행위를 분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과 과세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당정은 또 LH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선 이사 대책 등 LH가 추진했던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확대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LH 개혁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연일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국민 여론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라고요? 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낮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9.3도로 올봄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또 동풍이 유입되면서 대기질도 청정해서 완연한 봄 날씨 느끼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달리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어서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60mm고요. 영동과 충청 이남에 5에서 30mm, 서울 등 수도권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휴일에는 하늘이 차츰 개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이 비와 바람 때문에 주말과 휴일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포근하지만 퇴근길에는 날씨가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퇴근길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부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킨 가운데 논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대검 부장회의가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논의가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한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회의 시작을 앞두고 대검 주차장으로 고검장들의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기록을 검토했고 사실상 오후부터 수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워낙 기록이 방대한 데다 종료 시각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밤샘 토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검 예규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는 구성원의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과반수 투표로 의견이 취합되는데요. 재소자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이 뒤집힌다면 위증 강요 의혹을 받아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도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겁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지휘 이튿날인 어제 내놓은 입장문에서 장관 지휘를 수용한다면서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일선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부장들이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보임돼 대부분 친여권 성향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검장 참여라는 일종의 묘수를 꺼내든 건데 부장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 조짐도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대면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조금 전 첫날 회담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두 번째 회담이 시작됐다는데 회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점심때쯤 2차 회담이 속개가 됐습니다. 12시 조금 넘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회담이 기선잡기 성격이었다면 2차 회담은 탐색전일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회담에서 주요 의제들을 모두 꺼내놓았고 이제 2차 회담에서는 각 영역별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2차 회담의 방향이나 의제 등에 관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열렸던 1차 회담 분위기 아주 거칠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쪽은 1차 회담에서 미국의 이익과 또 그 우선순위를 제시를 했고 실질적이고 진지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행동이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면서 신장과 홍콩, 타이완 문제 그리고 사이버 공격 문제 같은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들을 모두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기본적인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갈등을 바라지는 않지만 경쟁을 기꺼이 환영하며 우방국들을 옹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 양재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도 모두 발언에 나섰는데 미국이 군사력과 금융의 우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있고 또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또 신장과 홍콩, 타이완은 모두 중국 영토라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흑인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미국의 인권이야말로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최근 미국의 홍콩 관련 중국 고위 관리 24명에 대한 제재를 겨냥한 듯 회담을 초청해놓고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양재츠 정치국원이 모두 발언을 할 때 중국어로 15분이나 반박 연설을 했고 미국 측은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이 발언 시간을 어겼다면서 반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대체로 회담 전망을 밝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두 번째 회담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중이고 마지막 3차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 시간이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주권과 안보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밝히면서도 미국과 대립보다는 협력을 하고 싶다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경제 회복, 방역,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담에 앞서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미중 양국이 어떤 의견 접근을 이루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가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북한 주민을 미국에 넘긴 데 반발해서 말레이시아와 외교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 수립을 앞두고 북미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라서 북미 관계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의 신병인도 요청을 받은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를 끝내 미국에 넘긴 데 반발해 북한이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겁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책동의 일환이라면서 미국 역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문 씨를 대북 제재 위반과 돈 세탁 혐의 등으로 말레이시아에 신병인도 요청을 한 건 지난 2019년 5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 관계가 모두 급속한 냉각기로 빠져들 때였습니다. 문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인도를 승인했고 3심 끝에 대법원도 이달 초 미국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미국 중심의 대북 체제 붕괴의 의도로 받아들이면서 2005년 북미 간 파국으로 간 비대위 사건의 흐름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3년 수교한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하면서 상대국 대사를 맞추방하는 등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졌습니다. 문 씨 인도 문제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립이 주목되는 북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신도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청와대도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비서관급 이상 1차 조사에 이어서 행정관과 행정요원에 대한 2차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2020년 5월 매각했고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형주택이고 또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실을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서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평방미터를 매수했습니다. 이 사안은 개발 계획이 공람된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서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평방미터를 구입했습니다. 역시 개발 계획이 공람된 2019년 5월부터 10년 이전에 매수했고 또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 좀비 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모두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모두 3명의 의심 사례가 밝혀졌다고 했는데 하지만은 투기로는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권은 부동산발 악재 수습에 나섰고 야권은 서울시장 단일화 협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전국 현안 여야 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신 박성준 원내대변인 국회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재보선은 부동산 논란 때문에 민주당에는 쉽지 않은 선거로 보입니다.
자,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인데요. 자, 성적표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동산 이슈가 뜨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싸움이고요. 쉽지 않은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치의 어떤 과정을 보면 질서와 혼돈이 이제 교차하는 시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혼돈의 시기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LH 투기의 문제로 인해서 전 국민 이슈인 부동산이 모든 이슈를 덮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서 지금 안철수와 오세훈의 어떤 단일화 구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입장인 이제 박영선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러한 흐름이 저는 이제 혼돈의 시기가 이제 거치고 다시 한번 인물 구도라고 하는 형태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상대 후보들의 어떤 비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켜보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불발되는 듯 했다가 진통 끝에 오늘 다시 좀 시작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3자 구도도 박빙이고요. 이게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양자 구도는 더욱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이제 야권의 어떤 단일화 과정을 제가 이제 지켜보면 이제 한국 정치의 큰 법칙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강자는 분열하고 이제 약자는 연합한다 이런 정치 셈법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나 이제 오세훈 후보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기 스스로 강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자 후보가 되면 이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의 차이 있기 때문에 두 후보는 저는 양보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화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서울 시민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두 후보의 내용을 보면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삶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제 정쟁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단일화의 본색의 어떤 본질의 모습은 좀 퇴색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단일화의 어떤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책 싸움으로 비춰지고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정치 세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어제 단일화가 뭐 된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 그것이 시민들이 볼 때 그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지각 사과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늦은 거는 또 사실이죠. 예, 뭐 지금 김태년 당대표 이제 직무대행도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피해자께서 겪었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마음이 더욱 무겁고 숙연해진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박영선 후보도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또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고 싶다. 또 겸허하게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생각이 저희 당의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또 진선미 또 고민정 남인순 의원이 또 캠프에서 물러났고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어떤 방안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성 문제, 비위 문제가 있었을 때는 철저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에게 또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이 일제히 선대위 직책에서 내려왔는데 민주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항상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 당 입장에서도 어떤 수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늘 고민입니다. 일단 이제 사과를 했고요.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겸허하게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 어떤 대책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저희 당의 어떤 모습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욱더 또 책찍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뭐 징계까지는 뭐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자, 지금 이제 아직 재보선을 그 논의가 좀 없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자, 재보선 앞두고 이제 부동산 이슈,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말이죠. 저 여야가 지금 LH 특검, 전수조사, 또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했어요. 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이 큽니다. 민주당에서는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동산의 문제,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에 의한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고요. 또 부패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근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적폐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부패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의 한 문제도 한 시기적으로 뭐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의 어떤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전 정부에서의 부동산 개발 문제라든가 투기 문제,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한 1, 2년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부동산 문제를 근절할 수 있고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LCT 특검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문제인데 또 부동산에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LCT가 지역의 토착 비리에 의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검찰 수사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잠재됐던 문제였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박형준 후보의 부동산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LCT 관련 특혜 분양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LCT 문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제기되다 보니까 야당 의원인 김도읍 의원이라든가 장재원 의원도 LCT 특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그만큼 이 문제가 큰 문제라는 데 있어서는 야당도 저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LH 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에서의 LCT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를 좀 바라보고 근절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LH 특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수조사 대상에는 청와대 직원도 포함시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좀 전에 뭐 청와대 그 관련된 전수조사 얘기도 좀 나오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강력한 의지와 이제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까지 전수조사를 이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김태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청와대까지 범위를 좀 확대하자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미 청와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야당에서 미심쩍거나 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에 있어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까지 저희가 이제 제기를 하게 된 건데요. 청와대의 어떤 조사가 있고 그 문제가 미진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여야 대변인께 각각 10분씩 동일하게 드리는 만큼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고요. 잠시 뒤에는 국민의힘 측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유선 전화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겠다. 퍼센트는 몇 %로? 그거는 실무 협상단에서 아마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님의 이 수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인 안과 오세훈 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표현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가 이기면 야권 모두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너무 늦지 않게 거기에 응해줘서. 김정일 위원장 입만 열면 무슨 막말하잖아요. 뭐 토론도 못한다, 또 후보 가면 안 된다, 뭐 저 양반 저 문재인 정권의 스파이 아닌가? 제가 지금 사과가 충분치 않겠지만 진심을 담아 그리고 용서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형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안을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 후보가 어떤 안을 받아들인다는 건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양 후보로서는 사실은 참 정치적 명운을 건 그런 마지막 승부수를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양 후보 모두 공이 지난 10년간 사실은 그 한 분은 이제 후보를 양보함으로써 또 한 분은 또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퇴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지금 지난 10년간 민주당 시장 결국 이 도덕적 위기, 도덕적 파탄을 부른 민주당 시장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멀리 제공한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보궐선거에서는 누구든 단일화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분명히 될 거라 봅니다. 다만 지금 워낙 두 분이 그 아주 정말 박빙의 상태로 서로 경합하다 보니까 어떤 조사 방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을 후보자 본인도 후보자 본인이지만 후보자의 그 자문 그룹들에서도 많이들 걱정하고 해서 그래서 자꾸 하나 방법은 하나를 가지고 세심하게 이렇게 서로 따져보고 이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23일, 24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심정이 절박하고 또 반드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각오가 서로 대단합니다. 네. 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협상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 실무 협상이 재개가 된 상태인가요? 네, 그건 항상 그 핫라인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계속 그 물밑으로 또 실무진 간에 또 실무 책임자 간에 또 후보 간에 서로 그런 교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세세한 네. 내용은 저희 외부인으로서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았고 주말 내 어떤 물꼬를 터서 나 다음 주 초에 그리고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분명한 단일화의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국민적인 압박을 두 후보 진영에 모두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오세훈 후보 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는 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어떤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겁니까? 파열음이라기까지는 뭐 좀 묘사하기는 그런데요. 이제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아까 안철수 후보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유선 전화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유선 전화에 따라서 응답자의 구성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오히려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게 지금 그 유권자 지지 구성상 어느 쪽이 조금 유리할 것이냐. 지금 두 분의 그 격차라는 것이 뭐 오차 범위 밖에 크게 나 있는 그런 격차라기보다는 상당히 박빙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둘러싼 방법론인데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법론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이나 외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뭘 네. 그런 걸 가지고 하나 빨리 좀 단일화를 이루어야지 하겠지만 그러나 양 후보 진영의 참모들 특히 선거 전략을 결정할 참모들이나 이분들로서는 문구 하나 여론조사에 경쟁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느냐 또는 여론조사의 그 유선 전화번호가 몇 %냐 하는 이런 것들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일반적인 지지 구성을 보자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후보 간의 각축이 아주 치열하니까 문구 하나, 방법 하나가 큰 이제 세심한 신경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게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 특히나 서울시장 민주당 시장의 도덕적 파탄으로까지 이어진 도시의 국제 경쟁력까지 또 저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책임을 지고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반드시 다시 메꾸기 위해서 단일화를 이뤄낼 겁니다. 아주 지금 문제는 뭐 협상이라는 항상 이 디테일을 둘러싸고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요. 하지만 또 만에 하나의 수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안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모두 다 두 분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고 박원순 시장의 이 도덕적 파탄, 도덕적 위기, 또 도시 경쟁력의 후퇴를 부른 먼 원인 제공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한 분은 또 보궐선거를 이렇게 만들었던 무상급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퇴를 걸었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아마 느끼는 책임감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무겁고 정말 절박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믿어도 좋습니다. 두 분이 확실하게 단일화를 이뤄낼 겁니다. 네. 단일화를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후보 측 도를 넘는 설전도 있었는데 말이죠. 당 내에서도 비판이 좀 있죠. 역시 이제 이런 문제 치열한 접전이 신경이 있다 보면은 말 한마디가 다르고 다르고 또 서로 신경을 거슬리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치열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 참모들 또 주변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워낙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판을 어긋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어떤 더 감정적인 결렬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격한 반응으로 이어지고 하는 과정인데 더 이상 그런 그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오늘 중진들이 만나서 우리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또 안철수 대표에게도 또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그런 약간의 파열음 같은 것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뭐 워낙 지금 촉각들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또 이게 직접 당사자의 말보다는 전언을 통한 어떤 약간의 곡해, 오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이 단일화를 통해서 다 함께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선거 후에 합당의 뜻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 하나의 팀으로 좀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선거만을 위한 합종 연횡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국정조사라든가 또는 법안 발의라든가 보면은 우리 김성원 원내수석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함께 나란히 제출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 민주당의 폭주와 이런 그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이 고통받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그 고통받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모여 있는 그 지지 기반이 또 비슷하게 겹쳐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조금 더 중도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지 정당들의 여러 같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단일화를 이루고 그 합당을 이루어내라는 그런 열의도 또 높거든요. 거기다 국민의당은 지난번에 사실 총선 때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역구 후보자를 내게 되면은 지역구마다 다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실제로 합당을 하더라도 합당 절차에서 그러면 지역구의 각 그 지역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참 가장 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정강 정책이라든가 큰 정책에 고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실제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부동산 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말이죠. 앞서서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특검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검에 민주당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개발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자, 지금 비유컨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큰 도둑대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지금 막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수익을 얻어가고 그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값과 전세 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이에 그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 그 가족들 그리고 LH 같은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도둑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빨리 수사해서 빨리 정말 폐가 망신할 정도의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인데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여기서 이 도둑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도둑대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눈을 돌리면서 보이지 않는 저 도둑 잡자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걸 할 때 지금 지난번에 국민들이 실망한 것이 정부가 뭐 합동조사단이니 뭐니 해서 더 들썩하게 했는데 결국엔 수명도 안 되는 사실은 태산명동 서일필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것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과 감사원까지 해서 정말 전격적인 그 부동산 투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특검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걸립니다. 누구나 국민들이 다 짐작하듯이 이건 4월 7일 보궐선거를 넘기기 위한 네. 그런 꼼수다라는 생각들이 국민들의 생각이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1기, 2기 신도시 투기 문제는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사일 때 합동조사로 다 수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삼 지금 그것들 뭐 추가로 드러난다면 못할 것도 없지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 도둑들의 잔치를 빨리 때려잡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형두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유가와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이 오르면서 연료비와 연동된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속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석 달간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LNG와 석유 등 발전 원별 연료비 변동분을 감안해 요금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 연료비에 연동시킨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두 번째 조정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킬로와트 시당 3원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는 연료비 단가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해 소폭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두바이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LNG 가격도 100만 BTU당 24달러 선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LNG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그 부분이 이번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가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밥상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우려되는 게 큰 변수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요금 조정을 유보하는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 조금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을 놓고 산업부 등과 막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세부 시행 방안 등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른바 특고 가운데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등 12개 직종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입주민이 빠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뒤늦게 CCTV 화면을 확보했는데 안전조치 하나 없고 황당하게 사고 대처를 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 맨홀 작업을 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이 뚜껑을 열어둔 채 자리를 뜹니다. 주차된 차들로 도로에선 작업 현장이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 택시에서 내린 남자가 인도에 올라서다가 그만 맨홀에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팔로 버텨 추락하진 않았지만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인도에 맨홀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 측은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더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숨쉬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 사고 20분 가까이 지나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119나 이런 데 신고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 어떻게 넘어진 거냐 그것만 물어보시고 맨홀에 빠졌다고 얘기했는데도. 또 현장 작업자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 뚜껑 열어놓은 게 보일 텐데 그걸 못 봤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피해자 부인은 CCTV 화면을 못 구했으면 이들의 말이 사실이 될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CCTV도 없다고 해서 없는 줄 알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상가 통해서 저희가 CCTV를 봤을 때는 자리를 다 비웠고 안전가드도 없었고. 관리사무소 측은 말 전달이 잘못돼 오해가 빚어졌으며 책임보험을 통해 병원비 등을 배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경찰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레미콘차 운전자가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레미콘차 기사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높이가 높아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를 멈추라는 시위는 미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현장.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인근에서 유학 중인 한인 학생 2명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그만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일들이 그냥 한 가지 가슴 아픈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목소리 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작게라도 외치고 싶고 또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같은 시위는 미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간밤에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시위가 이어져 아시아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가 울려 펴졌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도 방향이 달라진 듯 보입니다. 한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파 2곳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애틀랜타 경찰은 증오 범죄에 대한 기소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nvestigation into a possible hate crime, is that still on the table? Our investigation is looking at everything, so nothing is off the table for our investigation. 또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용의자 롱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자주 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연방 관공서 등의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애틀랜타를 방문해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확산하고 있는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총격 사건으로 극에 달한 분위기입니다. 자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미국 사회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미국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직 한인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경찰 소속 찰스 햄프턴 부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들과 접촉하기 위해 현재 한국 영사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계 노인 2명이 길거리에서 잇따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을 인용한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가에서 76세 여성 셰샤오전 씨가 산책 도중에 30대 백인 남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길을 건너려고 서 있던 셰 씨에게 다가와 갑자기 중국인이다라며 소리친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80대 아시아계 남성을 먼저 폭행하고 보안 요원을 피해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면서 유럽이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신규 확진자가 줄던 미국도 일부 주에서 확진자가 느는 등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진 대표적인 유럽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17,504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날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B117 감염자 비율은 지난달 5일 5.8%에서 72.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Es könnte sein, dass hier die noch ansteckendere Variante B117 eine Rolle spielt. B117 breitet sich ja insgesamt sehr rasch in Deutschland aus.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16일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50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해 1월 하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부 주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주 들어 14개 주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are in a race to stop transmission, and the emergence of variants that spread more easily has made that even more challenging. 코로나19 변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로 공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부분 공연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된 가운데 모처럼 연주자와 관객이 직접 만나는 대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여러 제약 속의 공연이 열렸지만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무대 위나 객석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커피 콘서트. 재즈 한류를 이끄는 문예원 씨의 보컬과 세련된 연주가 오랜만에 공연장 객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480석 가운데 30% 정도만 관객이 입장 가능했고 커피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라이브 공연을 접하지 못하고 활동이 위축됐던 관객들은 모처럼의 대면 공연에 기대를 보였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엄마와 함께 음악도 좀 즐기고 이 시간만큼은 조금 여유롭게 즐기다가. 공연 관계자분들도 힘드시다고 들었고요. 또 관객들도 사실 힘듭니다.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좀 많이들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공연 계획이 취소됐고 온라인 스트리밍 등 비대면 공연에 집중하다가 오랜만에 관객을 마주한 연주자들도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들어서 첫
대면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오랜만에 공연을 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왔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누적 관객 7만 명을 기록한 커피 콘서트는 지난해 클래식과 발레, 대중음악 등 10개 공연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측은 이번 재즈 보컬 공연을 시작으로 신창용 피아노 리사이틀과 가수 이현우 씨 공연 등도 이어가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가입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11억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OTT 가입자가 재작년보다 26%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최근 2억 명을 돌파했고 월트 디즈니의 자회사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도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체포하기 위해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위대 사이에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시위대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을 확인하는 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CCTV 영상을 동원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양군의 한 시위대는 로이터 통신에 군경이 시위대를 쫓는 데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독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눈썹용 화장품과 두발 염색 샴푸 등에 넣은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색소 5가지를 사용해 화장품 126만 개를 만들어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가 올해 처음 열린 국내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심석희는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둘째 날 여자부 일반부 1000m 결승에서 1분 30초 514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심석희는 대회 첫날 1500m에 이어서 출전한 두 종목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제 먼지 걱정도 없고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제주는 따뜻한 날씨 속에 이미 봄꽃이 만발했는데요. 유채꽃밭 위로 분홍빛 벚꽃이 얼굴을 활짝 드러냈습니다. 오늘 서울도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합니다. 현재 서울의 낮 기온은 19.7도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대전 18도, 그리고 광주는 무려 20도까지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동풍이 불면서 공기도 깨끗합니다. 지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비와 강풍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에는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되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60mm로 비교적 많은 비가 오겠고요.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5에서 30mm, 수도권은 5mm 안팎의 비가 아주 살짝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